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채널에서 철학책 위주로 읽었었는데 지난주에 곰브리치 세계사를 했었죠. 지난주까지 하고 이번 주에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기로 했습니다. 역사 위주로 좀 파고 있는데요. 역사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역사랑 철학이랑 무관하지 않다. 역사를 알아야 또 철학을 알 수 있다. 다 연결된 거니까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 심리학, 사회학, 여러 모든 학문을 다 다뤄볼 생각이에요.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을 다 할 예정입니다. 바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역사란 무엇인가? 책 표지에 보면은 에드워드 헬리트 카에 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E.H. 카는 1892년 런던에서 출생하여 런던의 머천트 테일러즈 스쿨과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했는데 1916년에 외무부에 들어가서 수많은 업무들에 종사한 후 1936년에 사임했으며 웨일스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국제정치학 교수가 되었다. 지금 양력을 읽고 있는데요. 이 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양력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이분이 살았던 이 연도, 이 해가 중요하고 이분이 살았던 장소, 런던, 영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일, 외무부에 들어가서 업무에 종사한 한 20년 정도 일하셨네요. 일했고 요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의 양력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 외계인이 와서 쓴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런던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이 해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은 또 제1, 2차 세계대전도 경험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든 간에 양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썼냐,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 무슨 일을 했냐, 뭘 전공했냐, 되게 중요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웨일스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국제정치학 교수가 되었다. 국제정치학. 그리고 1941년부터 46년까지는 더 타임스의 부편집인을 역임했고, 더 타임스는 신문, 언론이죠.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국제정치학 교수로 일하다가 더 타임스 부편집인 되고 1953년부터 55년까지 옥스포드 대학교의 베일리얼 칼리지의 정치학 튜터였고, 정치학 튜터,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나 보네요. 1955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의 펠로우가 되었고 1966년에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베일리얼 칼리지의 명예 연구원이 되었다. 그렇군요. 역사가로서의 그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 소련사로 가장 유명한데, 이 책에 대해서 가디언지는 금세기에 한 영국인 역사가에 의해서 쓰여진 가장 중요한 저작들 중에 하나라고 했으며, 더 타임스지는 탁월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했다. 그는 소련사를 1945년부터 쓰기 시작하여 거의 30여 년간 그 일에 매달렸다.
엄청나네요. 러시아에 관심이 많으셨나 본데요. 그것은 한 권의 개요집인 러시아 혁명, 레닌에서 스탈린까지를 포함하여 14권으로 되어 있다. 그의 다른 저작들 중에는 낭만의 망명객, 20년간의 위기, 평화의 조건, 소련의 충격과 서구 세계, 새로운 사회, 그리고 나폴레옹에서 스탈린까지 등이 있다. E.H. 칸은 1982년에 사망했다. 네,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서지 정보가 중요한데요. What is History 해가지고 이 책이 초판이 발행된 게 1961년이에요. 1961년에 발간이 되고 그때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61년에 나온 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하고 격차가 엄청나죠. 이걸 다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1987년에 또 나왔나 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1997년에 번역본이 나왔다. 네, 요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편집자 노트.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의 제2판을 위해서 상당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1982년 11월 타계 당시에는 겨우 그 새로운 판을 위한 서문만을 써놓았을 뿐이다. 저자가 사망한 이후에 출판된 현재의 판은 이 서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제1판 그대로이다. 본문 다음에는 E.H. 칸의 자료철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의 제2판을 위한 노트라는 새로운 장이 하나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나는 커다란 상자 속에 들어있던 카의 메모, 초고, 노트의 일부 자료와 결론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자, 1984년 11월 R.W.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걸 편집하셨어요. 친구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쪽 이제 본격적으로 E.H. 칸의 글입니다. 이 가벼운 줄 알았는데 원래 요번 주에 이거 다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절대 가벼운 책이 아니다. 묵직한 책이더라고요. 엄청난 책입니다. 이게 괜히 스테디셀러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87쪽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총 6부까지 있어요. 6장이죠. 6장. 서문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있는데 오늘은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 4장, 그 다음 주는 5, 6장 이렇게 나눠서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한 주에 한 100쪽 정도? 100쪽도 못 나갑니다. 너무 묵직해서. 자, 9쪽 보겠습니다. 제2판 서문. 내가 1960년에 6차례의 강연으로 구성될 역사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초고를 완성했을 때 서구 세계는 아직도 2차례의 세계대전의 충격과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어난 2차례의 중대한 혁명의 충격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었다. 순진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던, 그리고 습관적으로 진보를 믿었던 빅토리아 시대는 멀찌감치 지나가 버렸다. 세계는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위험스럽기까지 한 곳이 되었다. 이게 E.H. 칸가 영국의 역사가인데 이때 당시에 영국,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영국은 자부심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대영 제국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영국의 역사가들은 얼마나 역사를 서술할 때 얼마나 자부심에 넘쳐가지고 희망차게 서술했겠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세계대전 빵 터지니까 엄청 우울했겠죠. 우울하고 막 비관적이다가 이제 세계대전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이제 경제를 재건해야겠죠. 이제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 어쨌든 그런 맥락들이 여기 책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읽으면 좋은데 일일이 다 읽자니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다 읽으면 저도 힘들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읽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 읽기보다는 제가 좀 와닿았던 거 위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참 글은 잘 썼는데 요약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뭐 냉전 이런 얘기도 나오고 11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유보사항이 제기된다. 첫째,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진단은 설령 논박될 수 없는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다고는 해도 일종의 추상적인 이론적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엄청난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이 불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가까운 장래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는 믿음은 오늘날 그것의 유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불만에 가득 찬 지식인 집단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싶다. 1961년 당시에 지식인 집단들이 미래를 좀 불신했나 봐요. 뭐 전쟁도 나고 했으니까 당시에도 뭐 폭력과 테러리즘의 적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재난을 예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재난인 법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직하는 아니다. 지식인 집단들만 그렇게 불만에 가득 차 있지 미래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건 자기의 입장이죠. 근데 당시 61년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망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에치카처럼 좀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사람마다의 뭐 좀 견해니까 우리는 자, 코로나가 터졌죠, 작년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에치카의 시대보다 더 절망적이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게 완전 헬조선인데 헬조선이죠. 어쨌든 계속 볼게요. 전면적인 재난에 대한 앞과 같은 예언들이 지리적 출처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그 출처가 대개 서유럽과 그 해외 지점들이라는 점이다. 서유럽 지식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1961년 당시. 왜냐하면 19세기의 화려함과 20세기의 우중충함이 19세기는 왜 화려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잘 나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화려했겠죠? 20세기의 우중충함, 이건 전쟁이 났기 때문에 얼마나 우중충했겠습니까? 19세기의 우월함과 20세기의 열등함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또한 그렇게 애처롭게 대비되는 지역은 영국 말고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에드워드 헬리트카의 양력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맥락입니다.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자, 그 분위기는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까지 확산되었다. 그 모든 나라들은 19세기의 거대한 팽창주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나의 결론은 파괴와 쇠퇴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다보지 않으면서 진보에 대한 모든 신념과 인류에 의한 더 나은 진보에 대한 모든 전망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배제해버리는 오늘날의 회의주의와 절망의 조류는 엘리트주의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겠죠, 뭐. 그들은 엘리트였으니까. 이러한 움직임의 주된 창도자들은 지식인들, 즉
자신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 사회의 지배 집단의 이념을 전파하는 자들인 것이다. 한 사회의 이념은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의 이념이다. 그들은 지식인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지식인 엘리트들에게 동화되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은 하나의 엘리트 집단으로 정의된다. 자, 오늘날의 맥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내부의 모든 집단이 아무리 응집력이 있다 해도 그 속에서 별종들이나 반항아들이 어느 정도는 돌출한다는 점이다. 이런 일은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쉽다. 나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중요한 전제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지식인들의 판에 박힌 주장이 아니라 그런 전제들에 도전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지식인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 자, 40년이 넘도록 나는 지식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왔다. 최근에 나는 점차 내 자신을 저항적 지식인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카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신념과 낙관주의로 가득 찬 위대한 빅토리아 시대 중에서도 대낮이 아닌 저녁노을 속에서 성장하여 아직도 글을 쓰고 있는 극소수의 지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끊임없이 또한 돌이킬 수 없이 쇠퇴하고 있는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이다. 나는 이 책에서 서구 지식인들의, 그리고 특히 오늘날 이 나라 지식인들의 지배적 경향으로부터 내 자신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는지를, 그리고 왜 길을 잘못 들었다고 내가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비록 낙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래에 대한 보다 건전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전망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건 2판의 서문이고요. 요건 1판, 이제 본문은 1판이에요. 2판은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자, 15쪽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입니다. 제목 그대로 역사가와 사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자, 역사란 무엇인가? 자, 이제 넘어가서 한번 17쪽 볼게요. 앞에 거는 인용문이 나옵니다. 인용문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액턴과 조지 클라크 경의 충돌은, 액턴과 조지 클라크는 사람 이름이고 뭐 교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내용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액턴과 조지 클라크 경의 충돌은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의 발언 사이의 기간 동안 사회에 관한 우리의 견해 전체가 변화했음을 반영한다. 두 사람의 차이가 6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동안 사회의 견해가 변화했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냥 액턴은 후기 빅토리아 시대 계속 나오죠. 빅토리아 시대가 대영 제국이 한참 뻗어나가던, 영국이 최절정기를 달렸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그 시대를 말해요. 빅토리아 시대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본인들한테. 액턴은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긍정적인 신념과 분명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조지 클라크 경은 60년 후에 조지 클라크 경입니다. 조지 클라크 경은 비트 세대는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기존의 사회 체제와 사회 질서에 저항했던 유럽과 미국의 젊은 세대를 가리킨대요. 자, 비트 세대의 방황과 혼란스러운 회의주의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자신의 시대적 위치를 반영하게 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더욱 폭넓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가 된다. 자, 액턴과 조지 클라크 경은 60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견해가 달랐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고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뭐 30년 전, 40년 전 사람들은 당연히 헬조선이란 단어는 없었겠죠. 그때 한국인들은
90년대 한국인들, 80년대 한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다르겠죠. 어쨌든 지금하고는. 자, 19세기는 사실들을 숭배한 위대한 시대였다. 그랬대요. 사실들을 숭배한 위대한 시대였다. 어려운 시절은 책 제목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에요. 소설가죠. 어쨌든 어려운 시절에 등장하는 그레드 그라인드 씨, 이거 주인공이에요. 공장주의 이름. 자, 그레드 그라인드 씨는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인생에선 사실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세기의 역사가들은 대체로 그에게 동의했다. 1830년대 랑케, 독일의 역사가입니다. 여기 사람 이름 엄청 나오고 인용문 엄청 나와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냥 하고, 전체 맥락이 중요하고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사람 이름보다는요. 1830년대 랑케는 올바르게도 역사의 도덕주의화에 항의했고, 그러는 가운데 역사가의 임무는 단지 그것은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자 그다지 심오하지도 않은 이 격언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어쨌든 사실이 중요했다 이런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열렬히 주장한 실증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 숭배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우선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라고 실증주의자들은 말했다. 영국에서 이러한 역사관은 로크로부터 버트런트 러셀에 이르기까지 영국 철학의 지배적 경향이었던 경험주의적 전통과 완전히 일치했다. 경험주의적 인식론은 주체와 객체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한다. 사실들은 감각적인 인상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관찰자에게 부딪혀 들어오며 또한 그의 의식과는 독립해 있다. 그 수용 과정은 수동적이다. 관찰자는 자료를 수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 사실들의 결론과는 다른 경험 자료라고 옥스퍼드 영어 중사전은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하죠. 이런 것은 상식적인 역사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확인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역사관은 생선 장수의 좌판 위에 있는 생선처럼 문서나 비문 등에 있는 사실들을 집어들 수 있다. 역사관은 그것들을 모은 다음 집에 갖고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요리하여 내놓는다. 액턴의 요리 취미는 소박했기 때문에 담백하게 조리하여 내놓고 싶어 했다. 그는 첫 번째에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필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의 워털루 전투는 프랑스인과 영국인, 독일인과 네덜란드인을 똑같이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필자들의 명단을 들춰보지 않고서는 옥스포드의 주교가 어디에서 펜을 놓았는지, 그 펜을 집어든 사람이 페어베언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인지, 게스컷 영국의 카톨릭 신학자인지, 리베르만 독일의 카톨릭 신학자인지, 해리슨 영국의 국교의 신학자인지 말할 수 없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어느 나라 사람이 쓰더라도 역사는 뭐 객관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계속 같은 뉘앙스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 맥락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은 뉘앙스로 가고 있죠.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프랑스인이 쓰든 영국인이 쓰든 독일인이 쓰든 네덜란드인이 쓰든 누가 쓰든 똑같이 써야 된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심지어 액턴의 태도에 비판적이었던 조지 클라크 경 자신마저도 역사에서의 사실이라는 딱딱한 속 알맹이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해석이라는 과욕과 대비시켰다. 사실은 그 씨앗이고 해석은 과욕은 우리가 씹어먹는 그 사과의 과욕, 이런 걸 말하겠죠.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는 과일의 과육 부분이 딱딱한 속 알맹이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여러분의 사실들을 곧바로 움켜잡아라. 그리고 나서 해석이라는 물컹한 모래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빠져들어라. 이것이 경험주의적 역사, 상식적인 역사를 옹호하는 학파의 궁극적 지혜인 것이다. 계속 같은 뉘앙스로 말했죠. 팩트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팩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경험주의적 역사, 상식적 역사관이겠죠? 자, 사실은 신성하고 의견은 자유롭다.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역사의 사실과 과거의 사실이긴 하되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별해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자, 상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역사가들에게 똑같은,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이 있다. 예를 들면 헤이스팅스 전투가 1066년에 벌어졌다는 사실과 같은 것이다. 역사가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대전투가 1065년이나 1067년이 아니라 1066년에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스트본이나 브라이턴이 아니라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역사가는 이런 것들에서 틀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 자, 다시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 라는 하우스먼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역사가를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은 어떤 건축가를 잘 말린 목재나 적절하게 혼합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의 작업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의 본질적 기능은 아니다. 그렇죠? 아니, 건축가가 당연히 잘 말린 목재와 적절하게 혼합된 콘크리트로 집 짓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의무잖아, 의무.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것은 그의 작업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의 본질적 기능은 아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일들을 위해서라면 역사가는 역사학의 보조학문, 고고학, 금석학, 고전학, 연대 측정학 등과 같은 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의지할 자격이 있다. 역사가는 도자기나 대리석 조각의 기원과 연대를 결정할 수 있거나 희미한 비문을 판독할 수 있거나 또는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는 데 요구되는 정밀한 천문학상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특수한 기술을 구비할 필요는 없다. 모든 역사가에게 똑같은 이른바 그런 기본적 사실은 대개 역사 그 자체의 범주가 아니라 역사가의 원료라는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그 기본적 사실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사실 자체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역사가의 선언적 결정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저널리스트들은 적절한 사실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흔히 사실은 스스로 이야기한다, 고들 말한다. 이것은 물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에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게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서열이나 차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역사가이다. 사실이란 마대와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넣을 때까지는 서있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피란델로의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1066년에 헤이스팅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알려고 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역사가들이 그것을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여러분 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팩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저자의 원래 의견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반박하려고
보여주고 팩트를 이 사람은 다른 의견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른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막 A라는 걸 긍정하다가 A를 또 뒤집어 A가 아니야 뭐 그러면 A가 아니라 그러다가 또 B를 얘기해 B를 하다가 B가 또 아니래 그러면 또 C가 맞다 그러네 C가 맞다 그러는데 C는 또 C가 아니야 그럼 D가 맞다 이런 식으로 가요. 복잡하죠? 영국인이라 그런가? 어쨌든 이 맥락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좀 엘리트 냄새가 나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단순하게 쓰지 어쨌든 글을 단순하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할 때 그렇게 하죠. 결론부터 얘기하고 나는 역사는 팩트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1시간 내내 팩트는 팩트야 막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복잡하게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나는 역사는 팩트인 것 같아.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결론에 근거들을 계속 대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책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았다. A가 맞아 얘기하다가 A는 아니야. 또 뒤에 계속 읽다 보니까 A가 아니래. B래. 그럼 B를 주장하고자 하는 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C를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맥락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냐, 중간중간에 자기 주장도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던 듯 하다가 결국에는 그 얘기는 자기는 반박하고 있어. 그래서 맥락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지는 글입니다. 워낙 복잡하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언젠가 톨콧 파슨스 교수는 과학을 실체에 대한 인식적 지향의 선택 체계라고 정의했다. 그것은 더 간단하게 표현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란 뭐니 해도 바로 그런 것이다. 역사가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선택을 한대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딱딱한 속 알맹이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역사가의 해석과는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은 어리석은 오류이지만 그러나 뿌리 뽑기는 매우 어려운 오류이다. 역사적 사실, 이 역사적 해석과 따로 존재한다. 이건 어리석은 오류라는 거죠. 결국 역사의 사실과 해석은 같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사적 사실로서의 그것의 지위는 해석의 문제에 좌우될 것이다. 이 해석이라는 요소는 모든 역사적 사실에 개입한다.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띄엄띄엄 읽고 있어요. 근데 책을 보시는 분은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디테일한 사례가 나오니까요. 자, 24쪽. 나는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고대사나 중세사가 매력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실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고 우리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 환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알려져 있는 소수의 사실이 역사의 사실 전부이기 때문에 과거에 관한 역사의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 사이의 성가신 구별은 사라지는 것이다. 고대사나 중세사는 진짜 알려진 게 거의 없죠. 알려진 게 역사의 전부죠. 자, 그 두 시대를 모두 연구한 베리는 역사가 이름입니다. 베리가 말했듯이 고대사와 중세사의 기록은 빈틈투성이이다. 역사는 분실된 조각들이 많은 거대한 조각 그림 맞추기라고 말해져 왔다. 그러나 주요한 곤란은 빈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 관한 우리의 그림에 결함이 있는 이유는 주로 수많은 조각들이 우연히 분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 아니라고 나왔어요. 자, 맥락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각이 분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것이 대체로 아테네시의 소수 집단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이다. 이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아테네시의 소수 집단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그리스가 페르시아인이나 노예 혹은 아테네에 거주하지만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파르타인이나 코린트인이나 테베인에게 어떻게 보였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의 그림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특정한 견해에 물들어 있었던, 그리고 그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사실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선택하고 이미 결정한 것일 뿐,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지금 한국사도 보면은 지금의 한국사를 한국인들, 특히나 교수들이 쓸 거 아닙니까? 대학교에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한국사를 집필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쓰겠죠. 거기의 관점에는 분명히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처녀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빠져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학생, 그 사람이 한국을 보는 입장은 다를 거 아니에요. 관점은 다르겠죠. 빠져 있겠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을 보는 관점도 당연히 빠져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견해에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공정한 한국사를 집필하려면 베트남인,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의 시선도 들어가야 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시선도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의 시선도 들어가야 되고, 성소수자의 시선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공정할 거 아닙니까? 왜 대학 교수만 역사를 쓰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억울하고 욱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여러분도 직업 다양하게 종사하고 계시죠? 자영업자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국을 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 보는 게 달라요. 연기자가 보는 한국이 다르겠죠. 가수가 보는 것도 다르고. 직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고작 대학 교수 그 몇 명의 박사급 그 사람들이 역사를 쓰고 있네? 여러분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특정한 견해의 역사가 물들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적어도 각각의 직원마다 대표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역사를 편찬해야겠네. 그러면 좀 더 공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욱했네요. 소수 집단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자, 나는 근대에 쓰여진 중세사 책에서 중세인들이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중세에는 종교, 특히 기독교의 시대였다. 신의 시대였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죠.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중세사의 사실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연대기 편찬자들이 선택해준 것들로서 그들은 종교 이론 분야와 종교활동 분야에 직업적으로 종사했기 때문에 종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것과 연관된 것은 무엇이든지 기록했지만 그 이외의 많은 것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하고 그 외의 건 일부러 기록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살았더라도 그렇게 했겠죠? 자기가 기독교면 내가 기독교야. 그럼 기독교 얘기만 썼겠죠? 불교 얘기, 무교 얘기는 다 뺐겠죠. 사람이 그렇게 편파적입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중세가 과연 기독교의 시대였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걸 읽으니까 그러네요. 남아있는 기록은 기독교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세는 기독교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실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역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자, 러시아 농민들을 독실하게 종교적인 사람들로 묘사한 그림은 1917년에 혁명으로 파괴되었다. 중세인을 독실하게 종교적 사람들로 묘사한 그림은 그것이 진짜건 아니건 파괴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과 다른 이들도 그것을 믿었으면 하고 원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중세인에 관해서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사실들을 이미 선택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반대의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을 다른 많은 사실들이 소멸되어 되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라져버린 여러 세대의 역사가들, 기록자들, 연대기 편찬자들의 죽은 손이 과거의 형상을 결정해버림으로써 항소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이다. 베러클러프 교수 자신도 중세사 연구자로서 소양을 쌓은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는 있다고 해도 엄격히 말하면 결코 사실 그것이 아니라 널리 승인된 일련의 판단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 정말 끔찍합니다. 리턴 스트레이치가 특유의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했듯이, 무지는 단순화시키고 명료하게 만드는, 또한 선택하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는 그 무지는 역사가의 제1조건이다. 나는 이따금 고대사나 중세사를 서술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동료들의 굉장한 능력을 질투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나는 그들이 그렇게 유능한 주된 이유는 자신들의 주제에 그만큼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는다. 근대사가는 이렇듯이 이미 주어져 있는 무지의 여러 이점들을 그 어느 한 가지라도 누리고 있지 않다 그러겠죠. 근현대에는 너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고대 중세사는 쓰기 얼마나 쉽겠어요. 자료가 그렇게 제한적인데. 자, 그는 이 필수적인 무지를 스스로 개발해야만 한다. 자신의 시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자, 이 역사가는 소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역사의 사실로 전환시켜야 하고, 이와 동시에 수많은 하찮은 사실을 비역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추려내야 하는 이중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역사가들이 그러겠죠. 임의로 선택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죠. 요건 중요해, 요건 하찮아, 비역사적이야, 그럼 배제해버리는 거. 역사가 마음입니다. 이것은 역사란 논박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최대한으로 편찬하는 것이라는 19세기의 이단론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이 이단론에 굴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고약한 직업인 역사를 포기하고 우표 수집에 또는 무언가 다른 종류의 고물 수집에 착수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서 끝을 맺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근대사가들에게 정말로 파멸적 영향을 미쳐온 것은 바로 이 이단론, 이거니와 이 이단론은 역사는 사실을 편찬하는 것이다. 요런 게 이단론입니다. 이거니와 그것은 독일과 영국과 미국에서 무미건조한 사실적 역사들을, 그리고 사실의 바닷속에서 흔적도 없이 가라앉은 허섭 쓰레기들에 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된 자칭 역사가들의 세세하게 전문화된 전공 논문들을 점점 더 엄청나게 양산시켜왔다. 사실들을 긁어 모으는 거죠. 사실들을 역사가 사실을 편찬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무한한, 지금도 인터넷에 엄청난 사실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역사인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난 낭비라는 거죠. 근데 저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8쪽. 자, 그는 초기에 한 논문에서 자신의 스승인 델링거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불완전한 자료들로는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분에게 자료들은 항상 불완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글도 안 썼던 거죠.
액터는 그가 사망한 직후에 출간된 케임브리지 근대사 제1권의 서론에서 역사가를 압박하고 있는 요구들은 역사가에게 학자가 아니라 백과사전 편찬자가 되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탄식했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묘비명을 써놓은 셈이었다. 잘못되어 것은 견고한 사실들을 그렇듯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축적하는 것이 역사의 기초라는 신념, 사실이란 스스로 말하며 사실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는 신념, 그 시대에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어서 거의 모든 역사가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일부 역사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신념이었다. 이런 신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19세기의 사실 숭배는 문서들에 대한 숭배로 완성되었고 정당화되었다. 문서들은 사실의 신전 안에 있는 약속의 상자였다. 경건한 역사가는 머리를 숙이고 문서들에게 다가갔으며 그것들에 관해서 황공스러운 어조로 이야기했다. 자, 이거 비꼬는 말투입니다.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 비꼬는 말투예요. 사실 숭배, 문서들에 대한 숭배, 머리를 숙이고 다가갔다, 이런 거. 그 어떤 문서도 고작 우리에게 그 문서의 작성자가 생각한 것을, 그가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을, 그가 일어나야만 했다고 생각하거나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것을, 혹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해 주기를 원했던 것만을, 혹은 심지어 자신이 생각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것만을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 어떤 문서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 모두는 역사가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해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은 문서 안에 있건 없건 역사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만 하며, 그런 후에라야 비로소 역사가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다. 역사가가 사실들을 이용하는 것이 곧 그 처리 과정인 것이다. 자, 쭉쭉 뛰어넘어서 32쪽.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구 세계의 슈트레제만의 진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서턴이지 베르나르트는 아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여기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사례인데,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이라는 사람이 1929년에 사망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외무장관이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외무장관이었는데 300상자 분량의 서류, 공문서, 준공문서, 사진 등을 남겼대요. 이거를 자기가 6년간 외무장관으로 재직한 시기에 연관된 것들이죠. 이거를 충실한 비서 베르나르트가 3년 동안 분류합니다. 300상자를 3년 동안 분류해요. 그래서 슈트레제만의 유산이라는 표제를 달고 3권짜리, 각각의 권은 600쪽에 달했는데 600쪽짜리 3권을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당연히 슈트레제만, 이 처음에 그 작성한 300상자, 거기서 추려낸 게 이 비서 베르나르트가 추려낸 게 3권 책이죠. 이 3권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추려요. 또 압축해요. 베르나르트 선집을 출간했는데 영국의 어느 출판업자가 아마 원본의 3분의 1이 생략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누가 축약하고 그런 엄선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구 세계의 슈트레제만의 진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서턴이지 베르나르트는 아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베르나르트는 아까 슈트레제만의 비서였고, 서턴은 이 비서가 요약한 책을 서구에 번역해서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서턴이지 베르나르트가 아닐 것이다. 만일 1945년의 폭격의 와중에서 그 문서는 300상자 사라졌다면, 그리고 남아있던 베르나르트의 책들도 사라졌다면
서턴의 신빙성과 권위는 결코 의심받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맥락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원본들이 없을 때 역사가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서집 인쇄본들은 이런 식으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역사라는 건. 자, 그 서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 그 서류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특히 슈트레 제만이 베를린에서 소련 대사와 벌인 수백 차례 회담의 기록들, 그리고 치체린은 소련의 외교관입니다. 당시가 벌인 20여 차례 회담의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들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들은 슈트레 제만을 그 회담들의 최대의 수혜자로 묘사하고 있고, 그의 주장도 늘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그려내지만, 반면에 상대방의 주장들은 대부분 빈약하고 혼란스럽고 설득력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든 외교회담 기록에서 나타나는 흔한 특징이다. 당연하겠죠.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하겠지.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우기고 있다고 얘기하겠지. 누구나 그렇게 쓰지 않겠어요? 한국이 뭐 일본과 회담하든 미국과 회담하든 뭐 북한과 하든 러시아와 하든 어쨌든 한국인이 그 회담 기록을 하면 지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겠지. 상대 나라는 항상 억측을 부린다고, 고집 부린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한다고 쓰겠죠. 지금도. 이것은 모든 외교 회담 기록에서 나타나는 흔한 특징이다. 그 문서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슈트레제만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만을, 혹은 그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원했던 것만을, 아니면 아마도 무엇인가가 일어났다고 그 자신이 생각하고 싶어한 것만을 말해줄 뿐이다. 이게 진실이죠. 선별 과정을 시작한 것은 서턴이나 베르나르트가 아니라 슈트레제만 자신이었다. 똑같은 회담들에 관한 치체린의 기록들이 있을 경우 우리는 역시 그것들로부터 치체린이 생각한 것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는 여전히 역사가의 마음속에서 재구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사실들과 문서들은 역사가에게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숭배하지는 말아야 한다. 아까 사실 숭배 얘기 나왔죠. 이런 맥락에서 문서는 필수적이지만 숭배할 필요는 없다. 그것들은 스스로 역사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문서, 그런 팩트는 스스로 역사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슈트레제만 사례만 보더라도 지가 잘했다고 우기고 있어.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그것들에게는 원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이 귀찮은 질문에 대한 미리 준비된 답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나는 왜 19세기의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역사 철학에 무관심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몇 마디 말하고 싶다. 역사 철학이라는 용어는 볼테르가 만든 것인데 그 이후 이 용어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서유럽의 지식인들에게 19세기는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던 편안한 시대였다. 당연히 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이랬던 분위기였죠. 사실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들이었다. 그러니만큼 그것들에 관해서 귀찮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답하는 경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레오폴트 폰 랑케는 자기가 사실들을 돌보면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의 섭리가 보살펴 줄 것이라고 경건하게 믿고 있었다. 그런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A.L. 로즈 박사는 더욱 공정한 비판자답게 윈스턴 처칠경의 세계의 위기, 자,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그의 저서입니다. 이 세계의 위기는 그 개성, 생생함, 생명력에서 트로츠키의 러시아 혁명사에 견줄만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뒤떨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바탕에 전혀 역사 철학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영국의 역사가들이 역사 철학에 끌려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유는 역사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입니다. 아니라. 역사의 의미란 절대적이고 자명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하, 그렇구나.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역사관은 자유방임의 경제학설, 이것 역시 천하태평의 자신감에 찬 세계관의 산물이었지만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유주의적 역사관은 자유방임의 경제학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누구나 자신만의 일에 힘써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보편적 조화를 이끌어줄 것이다. 역사의 사실 그 자체도 보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한 진보가 은혜롭게 그리고 분명히 끝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지구한 사실의 표현이었다. 자, 당시는 천진난만한 시대였으며 그래서 역사가들은 자신들을 가려줄 한 조각의 철학도 걸치지 않고서 역사의 신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도 없이 에덴 동산을 돌아다녔다. 그때 이후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고 타락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오늘날 역사 철학이 필요 없는 척하는 역사가들은 그저 나체촌의 주민들처럼 교회의 전원주택지의 에덴 동산을 재건해 보려고 헛되이 또한 억지로 애쓰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그 곤란한 질문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1장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맥락을 잘 따라오시고 있죠.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 그때그때 뉘앙스가, 이게 저자가, 이게 카가, EH카가 비꼬는 투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자기 주장으로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지금 방금 말한 비꼬는 투였죠. 이거는 36종 1880년대와 1890년대 역사에서의 사실의 우월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학설에 대하여 최초의 도전이 이루어진 것은 19세기의 자유주의의 안정적 지배를 뒤엎는 일에 대단히 큰 공헌을 했던 나라인 독일이었다. 그 도전을 감행한 철학자들은 지금에 와서는 이름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들 중에서 딜타이는 최근 영국에서 비교적 뒤늦게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자유주의가 계속 나와요. 새로운 세기 초반 그 횃불은 이탈리아로 건네졌고 그곳에서 크로체는 분명히 독일 거장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역사 철학을 제청하기 시작했다. 역사 철학 얘기 계속 나오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당대사라고 선언했는데 그것은 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에 비추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며 역사가의 중요한 임무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게요. 역사는 당대사다. 현대사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현재의 눈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들에 비추어 과거를 바라보는 게 역사다. 역사가의 주요한 임무는 기록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거다. 울림이 있죠? 네, 울림이 있습니다. 만일 역사가가 평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는 무엇이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네요. 1910년 미국의 역사가 칼 베커는 일부러 도전적 언사로 어떤 역사가에게든 역사의 사실들은 자신이 그것들을 창조할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크로체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자이며 역사가인 콜링 우드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진정으로 역사 철학에 기여한 금세기의 유일한 영국인 사상가였다. 자, 콜링 우드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콜링 우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역사 철학은 과거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거나 과거 그 자체에 대한 역사가의 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는 그 두 가지에 관한 것이다. 역사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구와 그가 연구하는 일련의 과거의 사건들. 자, 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과거이다. 과거의 행동은 만일 역사가가 그것의 배후에 있었던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역사가에게는 죽은 것, 의미 없는 것이다. 모든 역사는 사유의 역사이며 역사란 사유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가가 그 사유를 자신의 정신 속에 재현하는 것이다. 역사가의 정신 속에서의 과거의 재구성은 경험적 증거에 의존한다. 그 재구성의 과정이 사실들의 선택과 해석을 지배한다. 오코셔트 교수는 역사란 역사가의 경험이다. 역사는 역사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역사를 서술하는 것만이 역사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것만이 역사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기록투쟁이라는 말도 있죠. 기록을 한 것만이 역사에 남으니까요. 자, 첫째 하면서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할 것인가? 일단 해보죠. 첫째, 역사의 사실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순수한 것으로 다가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순수한 것이 아니래요. 사실들은 그것들은 기록자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항상 굴절된다. 그렇겠죠? 기록자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사책을 집어들 때 우리의 최초의 관심은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들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역사가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쵸? 그렇겠죠? 당연히. 역사가에 관한 것이야. 역사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 정치적 견해에 따라 역사를 지 마음대로 쓸 테니까. 자, 40쪽. 해석의 가치를 충실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콜링우드의 말대로 만일 역사가가 자신의 등장인물의 마음속에서 움직인 것을 반드시 그의 생각 속에서 재현해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독자가 역사가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반드시 재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실들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역사가를 연구하라. 다시 사실들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역사가를 연구하라. 계속 일관되는 주장이 나오죠. 세인트 주드 대학교의 저 위대한 학자인 존스의 책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그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찾아가서 존스 신부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에 전념해 왔는지를 묻는 영리한 학부생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역사책을 읽을 경우 항상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음치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역사가가 말을 못하는 멍청이일 것이다. 사실들은 정말 생선 장수의 좌판 위에 있는 생선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비유 아까 나왔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좌판 위에 있는 생선이 아니래요, 사실이. 그것들은 때로는 접근할 수 없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기와 같다. 그리고 역사가가 무엇을 잡아 올릴 것인가는 때로는 우연해. 그러나 대개는 그가 바다의 어느 곳을 선택하여 낚시질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낚시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지에 좌우될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들은 그가 잡기 원하는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대체로 역사가는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사실들을 낚아 올릴 것이다. 역사는 해석을 의미한다. 자, 역사는 해석을 의미한대요. 실제로 내가 조지 클라크 경을 거꾸로 세우고서 역사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실이라는 과육에 둘러싸인 해석이라는 딱딱한 속 알맹이라고 말한다면 아까 반대로 말한 거죠, 지금. 아까 그 비유를. 나의 말은 틀림없이 일방적이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히 생각건대 그의 원래의 견해보다 더 일방적이고 더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자, 해석이라는 딱딱한 속 알맹이, 씨앗, 과욕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실. 이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41쪽 두 번째는 더욱 상식적인 것으로서 역사가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행위에 배후에 있는 생각을 상상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공감이 아니라 상상적 이해라고 말한 이유는 공감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감이 아니라 상상적 이해를 해야 된대요. 19세기의 중세사 연구가 빈약했던 이유는 중세의 미신적 신앙들과 거기에서 비롯된 야만 행위들이 중세인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너무나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나라를 수호하려고 살인하는 것은 정당하고 칭송받을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종교를 수호하려고 살인하는 것은 사악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아온 19세기의 자유주의 역사가가 30년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 어려움은 지금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특히 심각하다. 자, 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10년 동안 영어 사용권 국가들에서 소련에 관해서 쓰여진, 그리고 소련에서 영어 사용권 국가들에 관해서 쓰여진 글들 가운데 상당수는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조차 상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쓸모없게 되었고, 그 결과 상대편의 말과 행동은 항상 악의에 차 있고 분별 없고 위선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되어버렸다. 만일 역사가가 자신의 서술 대상인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할 수 없다면 역사는 쓰여질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공감 가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역사를, 북한 사람들을 상상적으로 이해했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쓸 수 없었죠. 상대편은 항상 악의에 차 있고 분별 없고 위선적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건 뭐 역사를 그래서 제대로 공정하게 쓴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상적 이해.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역사가도 그 자신의 시대에 속하는 사람이며 인간의 존재 조건 때문에 그 시대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그가 사용하는 바로 그 말들, 민주주의, 제국, 전쟁, 혁명과 같은 말들은 그 시대에 함축적 의미들이 있고 그는 그 말들을 그것들과 분리시킬 수 없다. 지금 21세기에 쓰는 말들도 있죠. 뭐 헬조선이라든지, 그죠? 그런 말들은 지금 맥락에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시대를 벗어나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언어의 사용은 그가 중립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은 언어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에 걸쳐 변화된 유럽의 세력 균형은 프리드리히 대왕에 대한 영국의 역사가들의 태도를 뒤집어 놓았다. 기독교 교회 내부에서의 카톨리시즘과 프로테스탄티즘 사이의 변화된 세력 균형은 로열라, 루터, 크로멜과 같은 인물들에 대한 역사가들의 태도를 크게 바꿔놓았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지난 50년 동안의 프랑스 역사가들의 업적에 대하여 그저 피상적인 지식만 있더라도 그들의 태도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얼마나 깊은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는 과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속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역사가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역사관도 바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역사관들은 당연히 역사가들은 그 영향을 받겠죠. 아, 민중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정권이 타락할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몰락할 수 있구나. 그런 뉘앙스가 당연히 역사 서술에도 묻어나겠죠. 이건 뭐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나는 차라리 과거의 죽은 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자는 문구를 선택하겠다. 역사가의 기능은 과거를 사랑하거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서
과거를 지배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자, 역사를 구성하는 데에서 역사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만일 그것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모든 객관적 역사를 배제시키는 것이 되기 쉽다. 역사는 역사가가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게 좀 상대주의적인 역사관이죠. 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45쪽. 이런 어떤 거냐면 콜링우드가 쓴 인용문인데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기독교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고, 티유몽, 프랑스 역사가 이름이에요. 티유몽은 17세기 프랑스인의 관점에서, 기번은 영국 역사가입니다. 기번은 18세기 영국인의 관점에서, 몸제는 독일의 역사가 고전학자인데, 이 몸제는 19세기 독일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다. 어느 것이 올바른 관점인가를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각각의 관점은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가능했던 유일한 관점이었다. 자, 이런 식의 결론은 역사란 어린아이의 글자 맞추기 상자와 같아서 어떤 단어든 원하는 대로 이어붙일 수 있다는 프로드의 말처럼 완전한 회의주의에 이르게 된다. 콜링우드는 가위와 풀의 역사에, 그리고 역사를 사실들의 단순한 편찬으로 간주하는 견해에 반대한 나머지 위험스럽게도 역사를 인간의 두뇌에서 직조된 것으로 보는 입장에 다가서게 되었고, 따라서 결국 내가 저 앞에서 인용한 문장 속에서 조지 클라크 경이 말한 결론, 즉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이론 대신에 의미는 무한하다는 이론, 즉 그 어떤 의미도 그것과 다른 어떤 의미보다 더 올바르지 않다는 이론을 얻게 된다. 뒤의 이론이 앞의 이론만큼이나 옹호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자, 이게 그냥 상대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위와 풀의 역사. 그냥 가위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풀로 붙여버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럼 그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 상대주의 아니다. 어떤 사안이 보는 각도를 달리할 때마다 다른 형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사안은 객관적으로 전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무한한 형상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카의 견해인 거죠. 해석이 사실들을 확정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현존하는 어떠한 해석도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 해석이나 저 해석이나 매한가지이며 역사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나중에 역사에서의 객관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고찰하겠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해주지, 이걸 또 나중에 해가지고 아쉽네요. 그죠? 역사에서 객관성이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 만일 역사가가 반드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눈을 통해서 자신이 연구하는 역사적 시대를 바라보아야만 하고, 또한 과거의 문제들을 현재의 문제들의 열쇠로서 연구해야만 한다면 그는 사실에 관한 순전히 실용적인 견해에 빠져서 올바른 해석의 기준은 현재의 어떤 목적에 대한 그 해석의 적합성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이러한 가설에 따른다면 역사의 사실은 무가되고 해석이 전부가 된다. 니체는 그 원칙을 이렇게 천명했다. 어떤 의견이 오류이므로 우리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생을 고취하고 생을 유지하며 종을 보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을 창조하는가에 있다. 지식이란 어떤 목적을 위한 지식이다. 지식의 유효성은 목적의 유효성에 좌우된다. 자, 47쪽.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중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카가 61년에 이 책을 썼으니까 20세기 중반이에요. 우리는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자신의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역사가의 의무는 자신의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무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나 자신이 제시하려는 해석과 어떤 의미에서 이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자신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그려내도록 애써야만 한다. 만일 그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인을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묘사하고자 한다면 1850년 스톨리 브리지 웨이크스에서 일어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는 역사의 생명 원인, 해석을 제거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48쪽. 우선 역사가는 자신의 사료들을 읽고 그의 노트를 사실들로 채우는 데에 오랜 준비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의 사료들을 치워놓고 노트를 꺼내든 채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쓴다. 이 다음 문장. 이런 모습은 나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는다.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 재밌죠? 이 문장 잘 따라가야 됩니다. 또 자기 또 견해 이것도 뒤집어요. 앞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경우를 보면 나는 주요한 사료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너무나 좀이 쑤셔 반드시 처음부터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이 쓰기 시작한다. 그런 후에는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진행된다. 읽기를 계속하는 동안 쓰기는 추가되고 삭제되며 재구성되고 취소된다. 읽기는 쓰기에 의해서 인도되고 지시되며 풍부해진다. 쓰면 쓸수록 나는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의 의미와 연관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나는 역사가라는 이름에 합하는 모든 역사가에게는 경제학자가 투입과 산출,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부르는 그 두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또 실제로 그 두 과정은 단일한 과정의 부분들이라고 확신한다. 만일 그것들을 분리시키거나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우월한 것으로 삼고자 애쓴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이단론들 중에 어느 하나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은 의미나 중요성이란 조금 더 없는 가위와 풀의 역사를 쓰거나 가위와 풀의 역사 직관적이죠. 막 잘라서 붙인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아니면 선전문이나 역사 소설을 쓰면서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종류의 글쓰기를 장식하려고 과거의 사실을 이용할 것이다. 그렇군요.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지나치게 객관적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의미나 중요성이나 조금 더 없는 가위와 풀의 역사. 역사의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관계를 검토해온 우리는 분명히 불안정한 상태, 즉 역사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편찬하는 것이며 해석보다는 사실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보는 타당치 못한 역사 이론의 스킬라는 바위에 살던 머리가 6개, 다리가 12개인 여자 괴물입니다. 잘못됐다는 거 어쨌든 사실, 객관 이런 거 사실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보는 타당치 못한 역사 이론의 스킬러와 역사란 해석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사실들을 확정하고 지배하는 역사가의 정신의 주관적 산물이라는 마찬가지로 타당치 못한 역사 이론의 카리브디스는 바다의 소용돌이를 의연화한 여자 괴물이래요. 둘 다 어쨌든 사이에서 과거의 무게 중심을 두는 역사관과 현재의 무게 중심을 두는 역사관 사이에서 어렵사리 항의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셈이다. 우리는 이 강연에서 사실과 해석의 이분법과 똑같은 이분법을 다른 모습,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 경험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역사가의 공경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다. 인간은 아마도 아주 어렸을 때나 아주 늙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환경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으며 무조건 그것에 예속되지도 않는다. 그런 반면 인간은 결코 그의 환경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고 그것의 무조건적인 지배자일 수도 없다. 인간과 그의 환경의 관계는 역사가와 그의 연구 주제의 관계와 같다. 역사가는 그의 사실들의 비천한 노예도 아니고 난폭한 지배자도 아니다. 역사가와 그의 사실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제 마지막 쪽 50쪽. 역사가는 자신의 해석에 맞추어 사실을 만들어내고 또한 자신의 사실에 맞추어 해석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과정에 종사하고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을 우위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 선택과 그 선택을 이끌어준 잠정적 해석에서 출발한다. 자,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자신의 사실을 가지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자신의 역사가를 가지지 못한 사실은 죽은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역사와 그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대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장을 다 했고요. 2장은 다음 시간에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